자, 그러면 35쪽에 수익률로 가도록 할게요. 35쪽 수익률. 자, 그러면 진도 측정 좀 하고 갈까요? 예, 시험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부동산 투자론이고 지렛대 효과 했었고요. 그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중에서 위험을만 우리가 했어요. 위험만. 위험의 종류는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뉘어지고 5가지 위험, 사금법인유 위험이 있고 각각 어떤 내용인지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수익을 볼 거예요. 수익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수익은 아까 제가 이제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한다 그랬죠.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이에요. 투자액분의 순수익.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1억 투자해서 순수익 2천만 원 발생했다. 수익률 몇 프로죠? 20%죠. 20%. 근데 만약에 2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률 몇 프로죠? 10%죠. 맞습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가 돼요.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가 되는데, 그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집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수는 비례관계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4천만 원 벌게 되면 수익이 몇 프로 된다? 20% 된다.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분모와 분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분수는 뭐분의 뭔데?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와 분수는 비례 반비례? 비례. 분모와 분수는 반비례. 그럼 얘가 위에 게 커지면 요거는 커지고 밑에 게 커지면 얘는 떨어진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하나 더. 이게 나중에 계산 문제 갈 때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써먹는데 우리가 요놈하고는요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분수와 분모는요 위치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강의하는데 알겠죠? 예. 그 5는 2분의 10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2는요 5분의 10이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 않네. 모르네. 몰라. 자 보세요. 요 두 개는 언제든지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아직 모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원율분의 순수익. 아직 몰라도 돼. 일단 이 얘기는 해야지. 순수익이 커지면 가격은 커진다. 되셨어요? 예. 근데 환원율이 커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됐어요? 그래서 분자와 분수는 무슨 관계? 비례. 분모와 분수는 반비례 관계. 근데 간혹 시험에서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환원율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직 환원율이 뭔지 모르겠지만 환원율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뭐분의? 가격분의 순수익.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수의 성질을 좀 알고 가셔야지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크게 혼란스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가면 이런 거 안 합니다. 바로 얘가 커지니까 얘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커지면 얘가 떨어지잖아요. 얘와의 순서 바꾸겠습니다. 위치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입문과정 들으신 분들이랑 안 들으신 분들이랑 나중에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해요. 누군지 알겠어요? 예, 됐고. 그럼 두 번째. 수익률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수익률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률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각각의 의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억이라는 투자 자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얘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 예상되는 수익이야 이게. 그때 1억을 들고 은행에 가봤어요.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에서는 1억 1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보장해 주겠대. 최소 이 정도는 보장해 주겠대. 그럼 얘는 여러분들 은행에 들고 갔을 때는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되고 자 부동산에 투자하면 1억 2천만 원 이상이 되니까 어디 투자하겠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지. 실제로 투자를 해봤는데 2천은 어디까지나 예상하는 수익 아닙니까? 실제로 달성된 건 1억 500만 원이 달성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순수익만 얘기해 주세요. 순수익. 이거 순수익 얼마? 2천, 요거는 1,000, 요거는 500. 투자 금액은 얼마? 1억. 그러면 이제 아까 공식에 넣어보는 거예요. 투자 금액 1억분의 순수익 얼마? 2천. 몇 프로? 20%. 얘는 10%. 얘는 5%. 얘네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20%는 투자를 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 맞습니까? 그걸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은행에 넣어놔도 최소 얼마나? 1억 1천만 원. 10% 수익은 내가 은행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사람 눈치가 좀 예. 최소 10% 나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10%가 요구 수익률이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달성된 게 얼마? 5%. 그럼 이게 5%는 실현된 수익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수익률의 종류는 몇 가지지만, 세 가지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 알 수 있는 수익과 투자할 때는 알 수 없는 수익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를 알 수 없어요? 환장이듯이. 말도 안 통하고. 투자를 할 때 예상만 해보면 기대 수익률을 알 수가 있지. 맞죠? 투자하기 전에 은행 들고 가보면 요구 수익률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실현 수익률은 투자를 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투자할 당시에는 도대체 실현 수익률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요, 수익률의 종류는 몇 가지지만, 세 가지지만, 몇 개만 비교하여? 두 개만 비교하여 투자한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도대체 실현 수익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실현 수익률은.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알 수 있는 수익이 실현 수익이라는 거지. 투자 당시에는 누구랑 누구랑 만난다? 기대와 요구랑 만난다. 요거 두 개 비교해서 투자를 합니다. 누가 크면 투자하겠어요? 기대가 크면 투자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행에 들고 가도 최소 10%는 요구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 8%밖에 예상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요구가 더 크지. 그럼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자 일단 머릿속에 이 생각 하셔야 돼. 수익률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일단 이 얘기는 해주셔야 돼. 무슨 수익이 있고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이 중에서 투자할 당시에는 뭐는 모른다? 실현 수익률은 모른다.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엄밀히 얘기하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는 거랑 못 쓰는 건 다른 거거든. 빵을 안 사 먹는 거랑 못 사 먹는 건 다른 거라고. 에?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투자할 당시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수익률입니다. 쓰고 싶어도 못 써. 그럼 누구랑만 비교한다? 기대와 요구만 비교해서 누가 클 때 투자한다? 기대가 크면 투자합니다. 되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요 얘기만 하세요. 투자 금액을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지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 금액이 커지면 수익률이 어떻게 돼? 떨어져. 이 말 이해되시죠? 아까도 똑같이 2천만 원을 발생하더라도 1억 주고 사야 수익률이 20% 정도 나오지 2억 주고 사버리면 수익률은 10%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커지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싸게 사요. 투자 금액이 작게 돼야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봐야 돼. 자, 투자를 할 때는 누구랑만 비교한다? 기대랑 요구랑만 비교한다.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 맞아요? 예. 이것도 우리는 투자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증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충 요구가 크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투자 감소라 그래요. 투자 감소란 말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한다. 알겠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대와 요구가 같으면 우리 이것을 투자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용어 정리니까 용어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투자 증가, 요구가 크면 투자 감소, 기대와 요구가 같으면 투자 균형. 근데 시험에 뭐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누가 클 때 투자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누가 클 때 투자한다? 기대가 클 때 투자한다. 누가 크면 투자를 안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누가 크면 투자 안 한다? 요거 크면 투자 안 한다. 같으면 투자 뭐를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여기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더 유명합니다. 자,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든 투자 감소가 이루어지든 마지막에는 투자 균형으로 갑니다. 마지막에는 전부 다 투자 균형으로 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투자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칠판 잘 보시고 내용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가 12%예요. 요구는 10%. 그럼 대답해 주세요. 누가 크네요? 기대가 큽니까? 예. 이 부동산은 살 사람이 많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많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 맞아요? 예. 수요가 증가되면 이 부동산은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인기가 좋아져. 그럼 가격이 상승합니다. 맞아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까 안 좋을까를 생각만 해보세요. 가격이 비싸지면 투자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투자는 어떻게 사면 좋아? 싸게 사면 좋아. 맞아요?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면 투자 금액이 올라가니까 기대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 떨어지기 시작해. 지금 누가 큰데? 기대가 큰데 가격이 많은 바람에 오르는 바람에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결국 얘가 몇 프로까지 하락하는지 아세요? 10%까지 하락하고 하락을 딱 멈춰요. 그럼 요구가 아까 몇 프로가 그랬어? 10%. 그럼 기대와 요구는 뭐해지면서
같아지면서 투자 뭐를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기대가 컸을 때 벌어지는 일을 따박따박 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대가 크다. 수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 부동산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면 수익률이 높아져, 떨어져. 떨어져. 그럼 지금 아까 기대가 출발을 몇 프로로 했어? 12%. 근데 기대가 막기 시작한다? 하락하기 시작한다. 몇 프로까지 하락한다? 10%까지 하락한다. 투자? 균형을 이룬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아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아요. 예. 누가 더 커요? 요가 더 커요. 숫자는 요구가 10이고 기대가 8이에요.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을 따박따박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해보아요. 예. 기대가 작으니까 수요. 수요 감소. 수요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 가격이 하락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는 상승. 어디까지 상승?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10%까지 상승. 그럼 투자 뭐를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되셨어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고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쌤들이 강의할 때 이거 시험에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다 시험에 나오면 다 중요하지. 이게 중요합니다는 또 뭐야? 자, 시험에 나올 때요. 맞게 나오는 것과 틀리게 나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방금 나갔네. 맞게 나오는 거랑 틀리게 나오는 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의 90%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시험의 90%는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고 나와요.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고 나와요. 우리 시험의 90% 이거 말고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틀린 것 찾아라, 옳은 것 찾아라 말고 나올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나봐야 계산 문제 정도는 틀린 것 찾아라, 옳은 것 찾아라가 아니니까 그거 빼고는요. 우리 시험의 90%는 틀린 것 찾아라 또는 옳은 것 찾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객관식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자, 그런데 잘 들어요. 틀린 것 찾아라 그러면 뭐 찾으면 돼? 틀린 거 찾아, 뭘 옳은 걸 찾아, 틀린 거 찾아라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뭐 찾으면 돼? 틀린 거 찾으면 돼. 어긋나 있네 지금 보니까.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틀린 거 한 개 찾으면 돼. 알겠죠? 시험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뭐 찾으면 돼? 틀린 걸 찾아야 됩니다. 몇 개? 4개 찾아야 됩니다. 뭘 하나를 찾아? 틀린 거 4개 찾아야지. 말도 안 통하고 이제 수업도 아닌데 이거는 말도 안 통하고. 다시 틀린 걸 찾으라고 할 때는 뭘 찾으면 되고, 틀린 거 몇 개? 하나 찾으면 되고 그게 답이고, 옳은 걸 찾으라고 하면 틀린 거 4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틀린 거 찾는 과정이에요. 뭐를 묻든지 틀린 거 찾아야 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재는요,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어. 우리 교재는 전부 다 옳은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틀린 걸로 바꿔서 나올 거다. 그럼 어떤 부분이 바꿔서 나오는지가 핵심이에요. 그걸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요, 짧은 시간을 공부해도 합격해요. 그래. 그걸 잘 파악. 그러니까 교수님이, 쌤들이 강의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지. 아, 저게 틀리게 나오는 거구나 아는 거지. 근데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하면 다 중요한 줄 알고, 이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다 나오는 줄 알고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하는 거랑 그 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시험에 자주 틀리게 나오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다른 건 자주 틀리게 안 나오고 요거 맞게 나와요. 시험에 뭐가 틀리냐면 요게 틀리게 나와요. 맨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기대가 크다고 나와요. 누가 크다고요? 기대가 크다고 나와요. 크다고 나와놓고 수요가 증가된다,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지. OX, X. 두 번째는 기대가 작게 출발하는 거예요. 문제 보니까 기대가 작아.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수요가 감소한다. 맞아 안 맞아? 기대가 작으니까 가격 하락한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여기까지 맞게 내준다는 거지.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OX, X. 기대는 뭐 한다? 상승한다. 그럼 결국 우리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만 본다면, 그러니까 핵심만 추려본다면 이것만 공부해도 됩니다. 근데 공부하기 전에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아는 싸움 뻔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둘 다 뭐가 되면서 같아지면서 균형이 된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아니, 아까 제가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든 투자 감소가 이루어지든 뭘로 간다? 균형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출발을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는 거야. 보니까 기대가 크게 출발했어. 그럼 좀 있으면 기대는 뭐 할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 왜? 균형으로 가야 되니까 라는 결론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출발해 보니까 기대가 작게 출발했어. 그럼 좀 있으면 기대는 상승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요것만 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봐요. 자, 보자. 기대가 큰가? 자, 보자. 수요가 증가하겠네? 아, 그럼 가격이 상승하겠는데? 기대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균형으로 간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대 크게 출발한 거 중간에 좀 무시하고요. 좀 있으면 기대가 뭐 하겠네? 하락하겠네. 그래야 뭘로 가니까? 균형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작게 출발했네. 좀 있으면 기대가 뭐 하겠네? 상승하겠네. 그래야 뭘로 가니까? 균형으로 가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과 못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전자의 공부 방법을 택해 주시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 이 중에서 제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칠판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다 했던 얘기라서,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 할증률. 자, 요구 수익률이란 말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소한 이만큼은 요구한다. 이게 요구 수익률인데, 자, 수익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희생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시간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뭐 흘려 보내줘야 된다고요? 시간 흘려 보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위험 부담하셔야 됩니다. 무슨 부담하셔야 된다고요? 위험. 적어도 두 가지 부담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수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간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수익률이 무위험률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겠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게 뭐예요? 위험이잖아요. 자꾸 왜 이러는데 나한테 아까부터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불확실한 게 뭐예요? 위험. 그럼 확실한 게 뭐예요? 무위험이에요. 한장 하겠네 진짜. 확실한 게 무위험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해. 근데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수익률 2%를 얻기 위해서는 앞에 붙어있는 뭐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줘야지 얻을 수 있는 수익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위험 부담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뭐를 때워야? 시간은 때워야지 그 수익 준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만 때우고자 한다면, 위험 부담을 전혀 안 하고자 한다면 뭐만 요구할 수 있다? 무위험률만 요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위험한 게 절대로 나는 위험한 건 투자 안 하고 싶다, 시간만 때웠으면 좋겠다 하면 뭐만 딱 요구하는 거예요? 무위험률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요구하는 수익이 높겠어 작겠어? 작을 수밖에 없지. 시간밖에 안 부담하셨으니까. 근데 혹시 내가 위험도 추가적으로 부담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할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수익률이 위험 할증률이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수익. 할증이 뭐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한다는 거지. 자, 부동산 투자 위험 몇 개 있습니까? 다 쓰겠다 이러다가 자, 몇 개? 5개. 뭐야? 사금, 법, 인유. 그럼 사금, 법, 인유와 같은 위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담을 하면 할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제가 무슨 관계라 그랬어? 비례관계고 상쇄관계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축은 두 개다. 됐어요? 시간 많이 때우면 얻어지는 수익이 뭐고? 무위험률. 위험 부담 많이 하면 얻어지는 수익률이 위험 할증률. 그럼 위험이 커지면, 아까 제가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고 비례관계다 그랬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양대 축 중 누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위험이 커져도 뭐는 안 커져요? 무위험률은 안 커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무위험률은 뭐 하면 커지는데? 시간을 많이 때우면 무위험률이 커져요. 6개월 만기 정기예금보다는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높고요, 1년 만기 정기예금보다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높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이 커지냐면요,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양대 축 중 뭐가 커지기 때문에? 무위험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그리고 표정 좀 밝게 하세요. 표정이 이렇게 너무 어둡게 하면요, 제가 수업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몹쓸 짓 하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투자로는 한 방에 이익되기보다는 여러분 반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복할 생각하시고 들 보세요. 정상적으로 수익을 요구하고 싶어요. 요구 수익률의 양대축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뭐랑?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이 있더라. 시간 많이 때우면 뭐가 커지기 때문에? 무위험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익이 커지는 거고, 플러스 위험이 많이 부담할수록 뭐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사금법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인플레예요. 왜 인플레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매년 사업상 위험 발생해요? 꼭 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어. 부채가 없어. 그럼 금융적인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부 정책이 원활합니다. 지금 크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럼 법적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년 물가는 상승해요, 안 상승해요? 매년 물가는 상승해요. 여러분들 통계청에서 한국은 발표한다니까? 물가 상승률 몇 프로다? 인플레는 매년 발생한다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다른 위험들이랑 겸상하지 말고 여기다가 따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따로 대주기도 해요. 왜? 인플레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원래는 요구수익률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을 하시면 되는데 요구수익률 구할 때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 더해져도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래 인플레는 무엇의 한 종류이긴 하나 위험의 종류이긴 하나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따로 겸상 안 하고요. 따로 상을 하나 더 차려준 게 요구수익률 계산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구수익률 계산은 뭐 더하기 뭐만 해도 되는데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해도 되는데 시간에 대한 대가가 뭐고요? 무위험률이고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할증률이야. 근데 위험의 종류가 몇 개 있어? 5개. 뭐 있어? 사, 금, 법, 인, 유. 이 중에서 누구는? 인플레는 너무 매년 생기는 거니까 따로 독립해서 상 하나 차려주는 거예요. 예상 인플레이션율. 이게 요구수익률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다 그러세요, 그냥.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까지 따로 더해주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인플레를 더했을 때 여기서는 빼야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레를 플러스 했을 때는 이걸 따로 더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무튼 인플레가 뜨면 요구수익률 계산할 때 뺀다 다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건데 이것도 유명한 건데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이것도 유명해요.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자, 투자가치라고 한번 써보고요. 시장가치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주관적이란 말과 객관적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 이건 뭐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는요, 주관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걸 객관적이라고 하고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 하는 것을 주관적이라 그래요. 예컨대 장동건이나 정우성이 잘생겼다.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걔들은 잘생긴 원빈 이런 애들. 잘생겼어요. 근데 옥동자가 잘생겼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거. 제가 옥동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옥동자가 잘생겼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옥동자가 미혼이에요, 기혼이에요? 옥동자 와이프는 옥동자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거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보세요 그러면. 자, 특정 부동산이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이 있는데 A, B, C, D, E, F, G, H, I, J, K, L, M, N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동산 얼마 주고 살래? 그랬더니만 이 부동산 이렇게 사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이 부동산 얼마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1억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 부동산은 얼마에 거래될 가능성이? 1억에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많지. 이걸 시장가치라 그래. 그 시장가치는 굳이 정의하자면 공개된 경쟁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객관적 가치를 갖다 우리는 시장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놈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동산 얼마 주고 살래? 물어봤더니만 갑이요 A, B, C, D, E, F, G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바보들, 이걸 1억으로 보내. 내가 봤을 때는 1억 2천 정도의 값어치는 있는 부동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거는 객관적이진 않지. 그럼 이건 뭐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면 투자가치의 정의는 뭐냐면요, 특정한 의사결정자에게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를 투자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놈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어치인 무슨 가치보다, 시장 가치보다 지가 생각하는 무슨 가치가,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크다?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 경우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시장에서는 1억 주고 사야 돼. 그럼 시장 가치는 얼마야? 1억이지. 근데 갑은 이 부동산을 8천만 원으로 보고 있어. 그럼 투자 가치는 얼마야? 8천이야. 그럼 갑은 얼마로 보고 있는데? 8천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얼마 주고 사야 돼? 1억. 그럼 누가 더 커? 시장 가치가 더 크지? 그럼 갑은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느낌적으로 시장에서 내가 사야 되는 값어치가 시장 가치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값어치가 투자 가치다. 그럼 당연히 무슨 가치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장 가치가 어떻게 구하는데요? 요거는요, 아직 묻지 마세요. 선생님, 그래도 알고 싶은데? 알고 싶어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시장 가치는요, 뒤에 가시면 감정 평가는 3방식으로 구해요. 원가 방식으로 구하기도 하고, 비교 방식으로 구하기도 하고, 수익 방식으로 구하기도 해요. 시장 가치를 원가 방식으로 구할 때는요, 제조사라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빼서 구해요. 시장 가치를 비교 방식으로 구할 때는요,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등을 해서 구합니다. 시장 가치를 수익 방식으로 구할 때는요, 장래 발생될 순수익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요, 그렇게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봐요, 알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다음에 감정 평가론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승패를 정하는 부분이 감정 평가론이기도 해요. 사실 투자론이 제일 중요하다며. 예,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감정 평가론이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도 있어서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감정 평가론은요, 강의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감정 평가론을. 그 감정 평가론을 제대로 알고 강의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고, 대한민국에. 근데 감정 평가론 정말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한 명이 있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참 복받았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 감정평가론.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에 가면, 저 거짓말입니다. 다른 학원들에 가면 감정평가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데, 우리 학원은 감정평가론에서 점수를 갖다가 많이 얻는다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 체계를 하기 시작한다니까. 다음 수업이 감정평가론 수업인데, 기대하세요. 커밍순. 곧 갑니다,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정리만 잘하면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도 감정평가를 잘 모르니까, 듣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잘 할 수가 있나? 나는 감정평가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 강의에 올해부터 부동산학 개론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감정평가론 과목 시험에 부동산학 개론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부동산학 개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쪽에서 저 데리고 가려고 난리지. 근데 안 가지. 힘 바빠서 안 가지. 어떻게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론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저한테 배우시면 제가 감정평가론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 정리하실 수 있게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겠죠? 예. 일단 뭐 잘 따라오세요. 지금 하는 거나 일단 열심히 하고 감정평가론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시장가치는 감정평가론에 가서 어떻게 감정평가에서 시장가치를 구하는지를 보도록 하고, 지금은 투자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투자가치는 부동산이 장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누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요구수익률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할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뒤에 가시면 우리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라는 걸 배우세요. 할인현금수지분석법. 근데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는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이 있는데 내부수익률법을 빼고요. 순형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할인율로, 할인할 때 쓰는 수익률로 요구수익률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수익률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고, 할인율, 할인율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요구수익률, 동의어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학개론은요, 동의어를 많이 알면요, 그게 상당히 시험에 가서 큰 무기가 돼요. 동의어를 많이 알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배울 때는 요구수익률로 배웠는데 시험에 가시면 그게 할인율로 떠 있다. 내가 분명히 할인율로 배웠는데 시험에 가시면 그게 요구수익률로 떠 있다. 같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 같다는 걸 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컷 공부해놓고 틀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동의어는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요구수익률을 세 글자로 할인율. 자, 그럼 대답하시죠.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은 뭐를 뭐로 나눈다? 순수익을 요구수익을 나눈다. 요구수익 세 글자로 할인율. 그럼 잘 들어요. 순수익이 커지면 투자가치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당연히 높아지겠지. 근데 요구수익이 커지면, 할인율이 커지면 투자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분자와 분수는 무슨 관계고? 비례고, 분모와 분수는 반비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구수익이 커지면 투자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먼저 나오냐면 이게 먼저 나와요.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천천히 들어봐세요. 자,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서? 비례 관계라서, 상세 관계라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근데 요구수익률과 뭐는 같은 말이다? 할인율이 같은 말이다. 그럼 위험이 커지면 무슨 할인율이 적용된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럼 투자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분자가 커져서, 분모가 커져서. 분모가.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하향 조정됩니까? 상향 조정됩니까? 상향 조정됩니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이 적용됩니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투자가치는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게 맨날 시험에서 틀리게 나와요. 맨날 시험에 틀리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OX. X. 위험하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위험하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조정된다? 상향 조정된다. 상향 조정. 두 번째, 위험이 커지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암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틀리게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보세요. 부동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수업 안 한다 진짜. 잘 보세요. 지금 입문이라서 내가 최대한 쉽게 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어요. 둘 다 감정가 10억 났어요. 둘 다 감정가 10억. 자, 근데 이 두 개 물건이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근데 최종 낙찰가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얘는 최종 낙찰가가 9억이에요. 얘는 최종 낙찰가가 5억이에요. 아, 그러면 왜 얘는 10억짜리가 9억에 낙찰이 됐고 얘는 10억짜리가 5억에 낙찰이 됐는지 보니까 위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경매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권리 분석이거든요. 권리 분석하려고 보니까 A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깔끔해요. 그 위험이 커, 작아? 작아. 위험이 작으면 할인율이 10%밖에 안 돼. 몇 프로? 10%. 그럼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 맞나? 아, 그럼 가치는 낮아지나 높아지나? 높아지지. 할인을 적게 받았으니까 가치가 높아지지. 근데 B 부동산 보니까요. 일단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만 10억짜리 부동산이면 틀림이 없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그런 부동산이 있어 없어? 있어요. 골치 아프지 일단. 두 번째, 이 부동산 보니까 임차권이 17개. 저당권 26개. 응? 낙찰을 받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을 짓는데 그 업자들이 그 공사비를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뭔지 알아요? 혹시 민법쌤이 유치권 뭔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세탁소 주인이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세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그래요. 뭐 받을 때까지? 세탁비 받을 때까지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공사비 받을 때까지 이 건물 갖다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 그럼 그거 해결해야지 이 건물 갖다 인도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동산 보니까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위험이 커, 작아? 커요. 그러니까 할인이 50%나 되는 거야. 무슨 할인율이 적용돼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그럼 가치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학문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질문 드려요. 위험이 작은 부동산은 어떤 할인율이 적용돼? 낮은 할인율이 적용돼? 몇 프로? 10%. 10% 암기해요. 가치는 어떻게 형성돼요? 높게. 얼마? 9억. 9억 암기해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암기해? 그거 암기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위험한 부동산이 있어요. 위험한 부동산은요, 어떤 할인율이 적용돼요? 높은 할인율이 적용돼요. 몇 프로? 50%. 50%를 암기해요. 그럼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얼마? 5억. 5억 암기하세요. 지웁니다. 선생님, 못 썼는데 지우면 어떡해? 쓰면 집에 가서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암기해야 돼요. 지우는 순간 여러분들 제가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둘 다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위험이 작은 부동산부터 한번 해볼까? 위험이 작은 부동산은 할인율 몇 프로? 10%. 그럼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가치는 얼마? 9억. 가치는 어떻게 형성돼? 높게 형성돼. 맞아요? 근데 위험한 부동산 있잖아요. 그죠? 할인율 몇 프로? 50%.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치는 얼마? 5억. 어떤 가치가 낮게 형성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위험한 부동산일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돼요. 즉 요구 수익률이 상향 조정된다고.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지? 떨어지지. 근데 위험이 작은 부동산은 낮은 할인율이 적용돼요. 요구 수익률이 하향 조정된다고. 가치는 높아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하고 또 제가 교재 정리 한번 더 해드리니까 교재 한번 더 보고 이렇게 보통 제가 2번, 3번씩 봐드립니다. 2번, 3번씩 봐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칠판만 바라봐 주세요. 알겠죠? 예.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개론 시간에는 필기를 단 한 글자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자는 것 마시면 돼요. 괜히 이상한 거 체크하면 나중에 지우기도 힘들고 그래요. 알겠죠? 예, 7번 보세요. 저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길죠?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잘 듣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국채나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아예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채나 정기예금 같이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방법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투자라는 건 불확실한 수익을 얻어야지 제맛이지, 확실한 데만 쫓아서 투자하는 것은 진정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예, 두 번째,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적을 거야, 비용은 조금 많이 들 거야 라고 예측해 놓고 그래도 좋아 보이면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겠다 하는 말들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낙관적으로, 비관적으로, 파지티브, 네거티브하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최대가 있을 거고 중간에 있을 거고 최소가 있을 건데 최소 추계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밖에 발생 안 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여. 그러면 그때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할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 됐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어떤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놓고 투자 가치를 어떻게 놓고 떨어뜨려 놓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질문 드리면 대답해 주세요. 안전한 데만 투자할래? 제외. 수익이 적게 발생될 거야? 보수적.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래? 위험 조정 할인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4개가 있습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는 위험의 회피가 있어요. 위험의 회피. 두 번째는 위험의 보유. 세 번째는 위험의 전가. 네 번째는 위험의 통제가 있습니다. 자, 설명 들었어요? 자, 듣습니다. 위험의 회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외시키는 거예요.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거. 진정한 투자도 아니다. 아니다. 위험이 보이는요, 자, 따라하세요. 준비금 해봐요.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충당금 해봐요. 준비금, 충당금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제가 제 와이프라고 할게요. 와이프가 가계부를 쓰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을 따로 이렇게 딱 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그건 뭐냐? 그랬더니만 여기 준비금이야, 충당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지 몰라서 이제 넘어갔어. 일단 10만 원씩 딱딱딱딱 이제 그러면 1년 하면 얼마 모여? 120만 원 모이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월급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면 크게 남는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5월 되니까 막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막 선물 사내라 그래요. 응? 오늘 사내라. 5월 8일 되니까 어버이들이 막 나는 좋은 거 필요 없다, 뭐 그러면서 돈으로 달라, 막 이렇게 또 하십니다, 그죠? 예. 또 5월 15일 스승의 날, 스승들이 막, 그죠? 예, 스승의 날. 스승들한테 좋은 선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아무튼 그렇고 또 5월달 되니까 뭐 이렇게 결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제 원래 우리가 주어진 예산에서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준비금,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금, 충당금 설정해 놓고 있다가 그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면 짜잔하고 이 준비금, 충당금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위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네 번째, 위험의 통제가 있는데, 통제는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해요. 따라해 보시죠. 민감도 분석.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조금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겠지. 예를 들면 임대료,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수익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줘요. 공실이 얼마인지는 수익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영업 경비 영향 주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자 영향 줘요? 그럼 세금 영향 줘요? 예. 근데 얘네들이 이 수익에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임대료하고 영업경비가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놈들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배운 말로 바꾸면 무슨 분석을 해보았더니, 민감도 분석을 해보았더니 가장 수익에 민감도가 높게 반응하는 놈들은 누구더라? 경비와 임대료더라. 물론 다 신경을 쓰면 제일 좋겠지만 다 신경을 못 쓸 때는요, 누구와 누구만 집중 통제하면, 임대료와 경비만 집중 통제하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을 해서 민감도가 가장 높게 반응하는 놈들을 골라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창 시절에, 지금은 한 반에 뭐 20명, 30명밖에 없지만
예전에 학창시절에 생각해보면 막 60명, 70명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담임쌤이 그 60명, 70명을 다 통제를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학기 초에 시범 케이스로 한 3놈, 4놈 정도를 갖다가 불러요. 앞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시계 풀죠. 시계 풀어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거죠. 통제. 그러면 그 반을 안정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을 거란 얘기죠. 그놈들을 다 통제를 못하니까 가장 민감도가 높게 반응하는 투입 요소들을 골라내가지고 그놈들만 집중 통제해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민감도 분석을 통한 위험의 통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위험의 전가예요. 전가. 전가는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예요.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 자, 저를 보세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월세를 갖다가 월세를 갖다가 50만 원 받았어. 임차인한테.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한테 너 다음 달부터 60만 원 줄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해서 내가 위험이 되는 걸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전가시킨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보험 같은 거 있어요. 보험.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면 뭐를 내요? 우리가 뭐를 내요? 보험에 가입하면 뭐를 내냐고? 그걸 내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뭐를 줘요? 모르는구나 이거는. 지금 또 보험료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보험금하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요, 내가 보험회사에게 내는 푼돈이에요. 보험금은요, 보험회사가 나에게 지급하는 목돈이에요. 간혹 이 보험료하고 보험금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럼 사망보험금 2억 해야 돼요? 사망보험료 2억 해야 돼요? 보험금 2억 해야 돼요. 갱신 없이 월보험료 68,000원 해야 돼요? 월보험금 68,000원 해야 돼요? 보험료 68,000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막 사람들 엄청 많은 데 가서 그래도 열심히 보험금을 불입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주다니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쪽팔려. 내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은 보험료고 내가 타먹는 돈은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험료를 불입하고 나면요, 실제로 위험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위험은 누가 처리해줘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줘요. 이게 대표적인 장가예요. 하청계약을 맺는다. 하청계약. 원청, 하청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청업자가 이제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단가가 올랐어. 근데 나는 내 물건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가 맞춰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하청업자한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전가예요. 그 전가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까? 안 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위험의 회피다. 이렇게 나와요. OX, X. 위험 회피는요, 위험한데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방금 임대료 인상시키는 거 위험의 뭐예요? 전가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준비금,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위험의 통제다. OX, X. 준비금, 충당금은 위험의 보유입니다. 이것도 이제 쌤 그러면 위험 회피의 종류와 보유의 종류와 전가의 종류와 통제의 종류를 다 알아야 되겠네요. 예. 그럼 이게 다 외워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듣다 보면 이건 당연히 회피고 이건 당연히 전가고 당연히 통제고 당연히 보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좀 책에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사실은 가장 유명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게 제일 유명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위험의 분산이에요. 뭐라고요? 위험의 분산. 이걸 갖다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뭐야?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요거는 얘네들하고 겸상할 만큼 그런 단원이 아니에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따로 장을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얘들은 겸상하지 않고 분산은 따로 배우시도록 하죠. 됐습니까? 예. 좀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교재 35쪽으로 가요. 교재 35쪽으로 가시면 이번에 수익률이라고 있습니까? 예. 1번에 의 됐고, 종류로 가시니까 기대 수익률 보여요? 요구 수익률 보여요? 실현 수익률 보여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두 개만 묶어요. 왜 두 개만 묶는지 알죠? 투자할 때 뭐는 안 쓰니까. 실현 수익률은 안 쓰고 기대와 요구만 쓰니까. 기대는 제가 읽을게요. 투자로 인해서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상 동그라미. 요구 수익률 제가 읽을게요.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 동그라미.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의 밑줄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요. 얘는 난 후에만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 기준으로 못 쓴다. 가로 2번으로 갑니다. 균형 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자, 가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누가 커요? 기대가 커요? 자, 읽을게요. 예. 수요 뭐? 증가는 밑줄. 가치는 뭐? 상승의 밑줄. 기대 수익률 뭐예요? 하락은 동그라미. 어디까지? 균형의 밑줄. 자, 동그라미 한 것만 대답해요. 1번 기대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좀 있으면 기대는 뭐 한다? 하락한다. 어디까지? 균형까지. 그게 핵심이라고요? 2번도 갑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수요 감소의 감소 밑줄, 가치 하락의 하락 밑줄, 기대 상승 상승의 동그라미, 투자 균형의 균형의 밑줄. 2번은 보니까 기대가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그럼 좀 있으면 기대가 뭐예요? 상승해요. 어디까지요? 균형까지요. 되셨습니까? 예. 3번을 갑니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 가로 1번.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상세 동그라미. 그 옆에 뭐예요? 비례도 동그라미. 상세가 왜 비례인지 알죠? 저를 보세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투자합니까? 왜냐면 위험하다는 단점이 수익이 높다는 장점으로 뭐 되니까? 상쇄되니까. 됐어요?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낮다는 걸 알고 투자합니까? 예, 수익이 낮다는 단점을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뭐 해주기 때문에? 상쇄해주기 때문에. 그럼 대답.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 관계가 맞나요? 상쇄하려면 반드시 뭐로 움직여야? 비례로 움직여야 상쇄가 돼요. 반비례로 움직이면 상쇄가 안 되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예. 내려갈게요. 가로 2번에 가시니까 요구 수익률 나옵니까? 양대축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뭐? 무위험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무위험률 네모. 위험에 대한 대가 뭐?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도 네모. 원래는 요거 두 개만 얘기하면 돼요. 다시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엇과?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 근데 그 옆에 예상 인플레이션 할증률 나옵니까? 인플레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얘는 네모급은 아니고 동그라미만. 인플레를 따로도 해주기도 한다? 따로 겸상하지 않고 더 해주기도 한다. 제일 밑으로 내려옵니다. 가로 3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나옵니까? 자, 투자 가치는 그 옆에 보니까 가로 안에 객관적이라고 돼 있어? 주관적이라고 돼 있어? 주관적 동그라미하고. 주관적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하셨어? 예. 여기 보니까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은 뭐를 뭐로 나누는데?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누는데 요구수익을 세 글자로는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할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나옵니까? 읽을게요. 위험한 투자일수록의 밑줄. 요구수익률이 상향 조정되어 상향 동그라미.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높은 동그라미.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 하락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개 시험에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럼 대답하시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수익률이 무슨 조정? 상향 조정. 어떤 할인율? 높은 할인율. 투자 가치는 많다. 하락한다. 절 바라봐 주시고요. 10억짜리 부동산인데요. 얘가 엄청 위험해요. 할인율 몇 프로? 높은 할인율 적용되네요. 가치는 얼마? 5억. 가치는 하락하네요. 맞습니까? 위험하니까 무슨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요구수익률이 상향 적용되어서 투자 가치는 많다. 하락한다. 기억하시라고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시장 가치는 옆에 보니까 객관적이란 말 보이십니까? 예, 동그라미하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 3번에 투자 결정이란 말이 있죠.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는 표현. 누가 누구보다 클 때 투자한다고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고요. 4번에 보니까 위험의 처리 방법 나옵니까? 가로 1번에 위험의 처리 방법 1, 2, 3번 묶어주시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제외 동그라미. 보수적 예측 방법 보수 동그라미.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할인율의 동그라미. 뭔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4개 묶어주세요. 1, 2, 3, 4. 동그라미 하세요. 회피 동그라미, 보유 동그라미, 전가 동그라미, 통제 동그라미. 그리고 제가 하시 안 들어가시죠. 회피 옆에 제외 나옵니까? 동그라미. 보유 옆에 준비금 동그라미, 바로 옆에 충당금 동그라미. 전가 옆에 보니까 밑줄 다 그으세요. 임대료 인상, 보험, 하청, 리스, 이자율 수합, 3분양, 변동금리까지 밑줄을 다 그으시고 옆에다 하나 쓰세요. 제3자. 누구한테? 제3자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은 1월달 수업 가서 합시다. 예. 위에 통제는 민감도 분석을 길게 동그라미. 민감도 분석. 그리고 제 밑에 내려오시니까 3번에 뭐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은 10분만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